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과 술을 좋아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드리는 이유는 악연으로 얽힌 한 인간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바득바득 갈리며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딜 정도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요. 그 인간은 전생에 무슨 악연이길래 자꾸 저와 얽히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를 꿈꾸며 야구부에서 운동을 했던 저는 예기치 않은 부상 때문에 야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엄청 좋아했던 일을 포기한다는 게 어린 제게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야구 선수로 성공할 만큼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서 차라리 부상을 당해 야구를 그만둔 일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던 저는 사회인 야구를 취미로 삼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일이라서 아내에게 눈총을 좀 받긴 했지만 말이죠. 한 야구팀에 소속돼서 3, 4년을 활동을 하니까 저도 나름 그 팀의 터줏대감이자 에이스로 대우를 받으면서 팀원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야구팀에 문제가 불거진 건 바로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은 감독은 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형님이셨는데요. 저와도 별 문제 없이 비교적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회비 관리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불만이 팀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팀원들은 괜히 감독과 껄끄러워질까봐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조용히 속으로 삭히고만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그 불만들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달에 회비를 15만 원이나 걷어갔는데 또 7만 원씩 더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다 썼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내라고만 하는 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도 그건 좀 억지스럽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야구팀 운영하는데 은근히 돈이 들어가긴 해. 아니, 그럼 팀원들한테 회비 지출 내역을 정확히 공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솔직히 최 감독님이 회비까지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석현이 형님이 최 감독님이랑 얘기 좀 해보면 안 돼요? 내가? 네. 여기서 형님 말고 최 감독한테 직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초장에 바로잡지 않으면 팀원들 불만이 폭발할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회 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 팀원들은 제가 감독에게 불만 사항을 전달하길 바랬고 전 어쩔 수 없이 팀원들의 의견을 감독에게 전달했습니다. 감독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석현아, 무슨 일인데?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팀원들이 회비 문제 때문에 불만이 좀 있어요. 명목 없이 수수료 걷는 회비도 그렇고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공지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감독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불만?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애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거야? 석현이 너도 같은 생각이냐? 네? 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돈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결국 내가 돈 관리를 하는 게 못 믿었다는 말이잖아, 어? 꼭 그런 말은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 니들이 내는 회비로 팀 운영이 쉽게 되는 줄 알아? 모자란 건 감독이 사비로 충당하는 건 모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러지 말아야지 마. 너까지 날 도둑놈 취급하면 되겠냐?
제가 언제 감독님을 도둑놈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회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팀원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회비로 외제차를 샀냐, 아파트를 샀냐? 다 팀을 위해서 쓰는 건데 내가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그럼 그냥 네가 감독할래? 감독님, 이건 지나치게 흥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공개하시면 팀원들의 오해도 풀리고 별일 없이 지나갈 일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됐어. 아이씨, 내가 다 때려치우고 말지. 감독 고생한 건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회비나 축내는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뭐하러 감독 자리에 앉아있어? 석현이 네가 감독하고 다 해먹어라. 못마땅하다는 듯이 성질을 내는 감독이 황당합니다. 수시로 걷는 회비의 쓰임새를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 감독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한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감독은 절 예의도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팀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려다가 상황이 참 곤란하게 됐죠. 팀원들은 팀원들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마음만 상하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단단히 삐진 감독은 자신의 기분이 무척 상했다는 걸 표시라도 하는 것처럼 팀원들에게 툭하면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구용품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어? 이러고도 팀이야? 너희들 아무리 치밀하지만 우린 엄연히 야구팀이라고. 야구를 왜 하는 건데?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용품 정리 하나 못하는 놈들이 무슨 승리를 하겠다고 모여있는 거야? 이러려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윽박을 지르거나 괜히 억지를 부리면서 팀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진 팀원이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시뻘건 눈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감독의 행패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자꾸 이유 없이 저를 선발 멤버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공 던지려고 운동을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하고 인내를 했는데 공 한번 만져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드니 슬슬 부하가 치밀더군요. 감독님, 왜 제가 빠져야 합니까? 이번엔 제가 던져도 되잖아요. 야 임마, 석현이 너보다 제가 훨씬 잘 던지잖아. 그리고 너 지난달에 어깨 다쳤다며. 그래서 배려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그래? 응? 감독님, 아니 어깨 나은 지가 언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엔 다분히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것 같은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넌 감독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래서 내가 너보고 감독하라고 그랬지. 이럴 거면 다 때려치워. 아니 때려치우려면 누가 무서워할까봐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거지 같은 감독 밑에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네, 제가 때려치울게요. 북치고 장구치고 어디 감독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이제 네 상판 떼기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전 감독과 그렇게 나를 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나 정붙이고 운동한 곳을 그렇게 떠나려니까 속이 무척 상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감독이 절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한답니까? 그냥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주말마다 칼같이 운동장에 나가던 제가 시무룩하게 소파에 묻혀 있으니 아내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몸이 아파서 운동을 가지 않았다는 제 핑계를 굳이 곧대로 믿질 않더라고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야구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그냥 피곤하고 아파서 안 나가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난 못 속이지. 명절 연휴 때도 가방 메고 나가던 사람이 운동을 안 간다고?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얼른 고백해.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지만 전 아내의 닥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아내가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니 그 최 감독이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왜 쥐가 잘못해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성질이야? 당신 바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이 왜 야구팀을 그만둬? 어차피 그 사람이랑 계속 싸울 수도 없고 괜히 야구팀 분위기만 해치니까 차라리 내가 그 꼴 안 보고 마는 게 낫지. 그건 아니지. 부당한 걸 봤으면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게 맞지. 왜 당신이 총대를 매냐고.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갈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 감독이지. 아내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며 어깨 펴고 당당히 맞서라고 독려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짐을 싸야 하나요? 아내의 응원에 없던 오기가 생기더군요. 전 샀던 짐을 다시 들고 야구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최 감독이 비아냥거리며 핀잔을 주더군요. 야, 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굴더니만 왜 되돌아왔냐?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요. 잘못한 건 감독님인데 제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감독님, 우리 야구단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주시죠.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팀을 나간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저 때문이 아니라 팀원 모두의 생각입니다. 만약 감독님이 공공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감독님이 전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지금 어디서 협박질이야?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석현이 넌 우리 팀에서 영원히 제명이라고. 저와 감독이 각을 세우며 말다툼을 벌이자 팀원들이 하나둘씩 나서며 제 편을 들더라고요. 이건 석현이 형 말이 맞죠. 솔직히 감독님이 회비 사용 내역을 숨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썼길래 내용을 안 밝히는 거예요? 어디 구린 거라도 있으세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야구장 사용비도 뭐 우리한테 말한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했던데 아니 왜 그 말은 하지 않는 겁니까? 에? 감독님, 우리 팀원들이 지난달에 낸 회비만 해도 4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어디에다 썼는지 용처를 밝혀주세요. 성난 팀원들이 작정하고 나서자 당황한 최 감독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 사용 내역을 꼼꼼 숨기는 걸 보면 분명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명예훼손죄로 다들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내가 아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 싹 다 콤박 먹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최 감독은 끝까지 당당하게 굴며 팀원들에게 협박까지 하더군요. 저와 팀원들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최 감독의 퇴진을 요구했죠. 야구팀이 이런 마당인데 마음 편하게 공을 던지고 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최 감독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죠. 그렇게 야구팀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야구팀을 나갔던 팀원 중 하나와 우연히 연락이 됐는데요. 그 친구가 저희에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말해주지 뭡니까? 최 감독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저희 부부랑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가깝게 지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최 감독이랑 저희 와이프가 바람이 났죠 뭡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랑 이혼하고 저 혼자 오피스텔 얻어서 살고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럼 왜 여태 말을 하지 않았어? 아이, 동네 창피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구팀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 감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양반 사기 전과도 3범이나 되더라고요. 투자 설명회다 뭐다 해서 남의 돈 먹으려고 사기친 전과도 있고 혼인빙자 사기로 소송이 걸려서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한테 야구팀 회비 착복쯤은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네. 지금은 버젓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과거가 아주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야구팀 팀원 와이프랑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죠. 아,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네. 그럼 네 전처는 최 감독이랑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금세 헤어진 것 같던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석현이 형님, 그 최 감독 그 사람 아주 악질입니다. 웬만하면 야구팀에서 내쫓는 게 상책일 겁니다. 아,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맙다. 과거 야구팀에서 같이 운동했던 팀원 덕분에 몰랐던 최 감독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최 감독은 팀원의 와이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한 가정을 박살냈으며 사기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과거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팀원들에게 알리자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팀원들과 저는 감독에게 찾아가 퇴진을 요구했죠. 하지만 최 감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 자리를 내려놓고 야구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콧방귀를 끼며 가볍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동호회라지만 엄연히 회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감독을 내쫓나? 응? 나가고 싶으면 니들이 나가. 야구팀에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선 사람들이 뭐 한둘인 줄 알아? 최 감독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밝혀야 나가시겠어요? 잘못?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모아놓고 무슨 헛소리들이야? 당신이 팀원 와이프랑 바람나서 가정 다 깨트렸고 사기 전과만 3범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 중이라면서요? 내 말이 틀려요? 뭐? 아니 그건... 그리고 저희 야구팀 회비 착복한 거랑 야구장 임대 계약서 위조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저희 경찰에 고소합니다. 감독님 말처럼 우리 야구팀이 아무리 동호회지만 회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예요.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 당연히 고발감이라는 거 모르세요? 전과도 많으신데 또 사기죄로 엮이면 판사님이 퍽도 좋아하시겠네요. 야, 너 이마 말 다 했어? 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스스로 나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서로 못 볼 꼴 보지 말고 이쯤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시죠. 제 말에 최 감독이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도 사람이라면 더 이상 비빌 수 없었겠죠. 결국 최 감독은 온갖 더러운 욕은 다 내뱉고 나서야 야구팀을 떠났습니다. 마치 뿌리를 단단히 박은 바위돌을 치워낸 것 같은 기분이었죠. 거룩한 투쟁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작은 승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착 같던 최 감독이 떠나던 날 저희 팀원들은 작은 막걸리 집에서
조촐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알턴이가 빠진 기분입니다. 그래도 석현이 형님 아니었으면 최감독 그 양반 절대 내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그래도 다들 도와줘서 한 일이지 뭐. 아무튼 최감독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어떻게 팀원 와이프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사기 전과 3범이라고요? 와, 그럼 여태 우리 팀 회비를 얼마나 헤쳐먹은 겁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 사람. 아휴. 대충 계산해보니까 우리 피해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더라고. 이쯤에서 마무리된 게 다행인 거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럼 이제 감독 자리가 비었으니까 누군가 대신 해야 하잖아요. 그냥 형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어때요? 뭐? 내가? 우리 중에 감독할 만한 사람이 형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최 감독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우리 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거 참 곤란한데. 팀원들의 지지로 전 최 감독 대신 야구팀의 감독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벼슬 자리도 아니고 꾸준히 일만 잔뜩 쌓여있는 자리였지만 나름 책임감을 느끼며 감독직을 수락했죠. 그렇게 최 감독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 팀은 겨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팀원들은 비로소 즐겁게 야구를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더니 최 감독이 없으니까 야구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팀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간 최 감독과 있던 일을 전애들은 안 해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머, 그 최 감독이란 사람 정말 최악이다. 사기 전가에다가 남의 아내와 바람까지 폈다고? 그런 사람한테 회비 관리를 맡겼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 거봐,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만약 당신이 그냥 야구팀에서 나왔어봐. 그 최 감독이란 인간 때문에 팀원들이 말라 죽었을걸? 그러게, 당신 말대로 하길 잘한 것 같아. 나도 최 감독이 그렇게 바닥인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어. 아무튼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나도 잘해야지. 그래 여보, 사람 머리에다 감투 씌워주면 다 변한다잖아. 당신도 최 감독처럼 욕먹지 말고 진짜 투명하게 잘 운영해야 돼. 당연하지. 날 믿어준 팀원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어? 걱정 마. 졸지에 야구팀의 감독 자리를 맡으면서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야구팀을 이끌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아내가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식탁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다는 아내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실 좀 경영 위기 상태야. 적자 상태가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직원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우리 회사보다 좀 작은 중소기업인데 규모는 작아도 차츰 성장하고 있는 회사긴 해. 그래서 요즘 이직을 해야 할지 엄청 고민이 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며 회사에 남자니 회사가 너무 위태롭고 작은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하니까 좀 답답스럽다 그런 말이네. 그렇지. 당신도 내가 우리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그런데 작은 회사로 가려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난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당신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맞다고 생각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신의 능력 발휘가 힘들다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결국 회사를 다닌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거잖아. 안 그래? 제 의견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이튿날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곧바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선 업무에 적응을 해야 한다며 야근도 마다치 않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도 워낙 야부진 여자였기에 이직한 회사에 금세 적응을 하더군요. 그리고 예전 회사보다 훨씬 일이 수월하고 편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직하길 정말 잘했어. 당신 조언 덕분에 용기를 냈는데 중소기업이지만 업무 환경이 너무 좋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능력대로 대우를 해준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한 아내는 그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2년쯤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공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돈 잘 버는 마누라가 뭐가 불만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내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을 하는 아내 때문에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가 되었고 저희는 이 문제로 다툼을 벌이곤 했죠. 당신, 회사에 일이 그렇게 많아? 무슨 회사가 퇴근도 없고 주말에도 나가? 당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 요새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지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다 해야 되냐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 쓰고 있잖아. 당신도 퇴근하고 나서 조금 도와주는 거면서 왜 이렇게 생색을 내? 내가 노느라고 늦어? 다 돈 버느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좀 줄이라고.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 죽을 거야? 당신 이직하고 나서 훨씬 더 바빠진 거 알아? 이러다가 애가 엄마 얼굴 잊어버리겠다. 당신이 그랬잖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회사로 옮기라며. 당신 말대로 내 능력 발휘하고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니? 돈은 당신만 벌어? 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당신만 큰일하는 사람처럼 굴어? 내 연봉이 당신보다 훨씬 많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럼 누가 더 큰일하는 것 같아? 뭐? 여보, 말이 좀 이상하다? 내가 당신보다 돈을 못 버니까 군소리 없이 집안일을 하라는 거야 뭐야? 만약 둘 중 하나가 전업주부를 해야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내 말이 틀렸어? 뭐라고? 집안일에 소홀한 아내에게 한마디를 하면 10마디가 되돌아오곤 했죠. 전 아내에게 전업주부가 돼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도 좋지만 가정에도 좀 더 신경을 써달란 말이었어요. 딸과 아내 손을 붙잡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본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느라 하루의 대부분을 각자 보내면서 잠깐 얼굴 보는 것도 힘든 일상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내와의 갈등은 성공만 쫓는 아내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색이 없으니 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퉜다가 화해하고 그러다 또 말싸움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제 의사와는 다르게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식으로 늦는다는 아내가 새벽 3시가 넘어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오더군요. 잔소리를 퍼붓고 싶었지만 술 취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날 정신을 차리면 얘기를 해볼까 하고 넘어가고 말았죠. 그런데 아내 핸드백에서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아내 대신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는 걸까요? 아내에게 온 메시지는 아내 회사의 관리부장이란 사람한테 온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신경을 불쾌하게 긁더군요. 은면씨, 집에 잘 들어갔어요? 괜히 주량보다 많이 권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잘 자고 회사에서 봐요. 이럴 땐 여자의 직감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남자의 직감도 촉을 세우게 되는가 봅니다. 지나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전 그 짧은 문장 속에 스며있는 묘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메시지 하나로 전 그동안의 아내의 행동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밥 먹듯이 했던 야근도, 때로는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철야도, 또 주말에도 나가야 했던 특근까지 모두 의심이 되더군요. 정말 아내가 회사 일에 몰두를 하느라 그렇게 가정에 소홀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싱숭생숭한 마음에 경량이 일더군요. 당장 코를 고는 아내를 깨워서 부장한테 온 이 메시지가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전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따져 물었다간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조금 더 아내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마음으로 인내했죠.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고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온을 가장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아내에게 북엇국까지 끓여서 내놓았죠. 당신 어제 술 많이 마셨더라? 누구랑 마셨어? 누구랑 마시긴 누구랑 마셔. 당연히 우리 팀이랑 마셨지. 하긴 어제 내가 너무 많이 마시긴 했지. 집에 잘 들어온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런데 북엇국 참 시원하다. 고마워. 속이 다 풀리네. 그래. 혹시 오늘도 늦게 퇴근하냐?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맡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진 전쟁이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우리 딸이랑 바람 쐬러 어디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 암튼 곧 끝나가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래, 그래야지. 걱정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해. 그러다 몸 상할 나. 그래, 고마워 여보.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불길한 예감이 전부 틀리길 바랬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사이가 소원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부가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 아내의 뒷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를 의심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정말 큰 폭풍이 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아내를 믿고 덮어두기엔 제 의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부터 전 아내의 행적을 세심하게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서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을 했죠. 하지만
아내의 핸드폰에는 관리부장이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가 싹 지워져 있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본 그 문자까지 말이죠. 제 마음이 그래서인지 오히려 깨끗한 점이 더 이상했습니다. 틀림없이 제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아내가 깨끗하게 지웠다는 게 더 수상하게 여겨지더군요. 그 뒤로도 아내의 핸드폰에 남은 흔적을 조심스럽게 찾았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까지 빠지며 아내를 미행할 수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혹시 제가 지나치게 오해를 한 건 아닌가? 아내는 결백한데 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훌쩍 지나더군요. 여전히 아내는 잦은 야근과 주말 특근으로 바빴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저도 아내에 대한 의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여보, 내 차가 너무 더러워서 그러는데 당신이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 좀 해줘. 그래?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깨끗하게 부탁해. 고마워. 오랜만에 볕도 좋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내 차를 끌고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세차를 하려던 순간 제 머릿속에 퍼뜩 뭔가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내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켜서 아내가 검색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의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에는 교외의 관광지나 낯선 숙박업소가 떡하니 남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확인한 순간부터 심장이 막 뛰고 열이 나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끼리 외식 한번 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랑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을까요? 저는 아내의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핸드폰 카메라로 세세하게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블랙박스도 확인해봤죠. 그리고 블랙박스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동생의 대화를 나눈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 한동안 숨쉬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내를 연인처럼 대하는 낯선 남자와 교태를 부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뒷목이 땡겨서 정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죠. 하도 나쁘끄러워서 대화 내용을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면 아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잘 담아두고 아내를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미동도 없이 편안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의 반응에 경악했습니다. 아니, 왜 남의 차 블랙박스는 뒤지고 그래? 당신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사람은 누구고 왜 당신이 이 남자랑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지 설명해보라고. 참나. 그래, 이분 우리 회사 관리 부장님이셔. 내가 처음 이 회사로 이직했을 때 나한테 잘해줬던 분이고 이분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가깝게 지내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여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로 보여?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정도라고 해도 이런 대화를 스스럼 없이 놔둔다고? 그걸 나보고 납득하라는 거야? 당신이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보니까 교회나 숙박업소에 자주 다녔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 당신 내비게이션도 뒤져봤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회사 판촉 활동 많은 거 몰라? 시외에 있는 지점에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다닌다고.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돼? 야, 은미연. 말 같지도 않은 변명 그만해.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난 네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원래 당신 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듣는 거지. 내 말이 틀려?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저희 부부는 정말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아내에게 연거푸 실망했고, 아내는 자신을 모략한다며 펄펄 뛰며 억울해했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결론이 나지 않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더군요. 정말 나중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저조차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이 며칠 동안이나 이어졌고, 전 고심 끝에 아내에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내와 도저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거란 판단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너도 나한테 애정이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젠 네가 바람을 피웠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 버리고 각자 인생 살자. 대신 내 딸은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 살아. 뭐? 내가 미쳤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해? 당신이야말로 다른 여자 생겨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절대 이혼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니? 여보, 너 정말 사람 미치게 왜 이러니? 어? 그래, 그냥 미쳐. 열심히 돈 벌어오는 마누라 못 믿고 그렇게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굴 거면 그냥 미쳐버리라고. 차라리 그게 속 편하겠다. 여보, 도대체 얼굴에 철판을 얼마나 두껍게 깔아놨길래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자신은 죽어도 외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혼도 하지 못하겠다. 양육권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라. 아내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분통만 사귀며 영혼 없는 사람처럼 회사와 집을 다니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이 있어서 바깥에 나왔다가 일을 처리하고 보니까 점심시간이더군요. 마침 그곳이 아내 회사와 가까운 곳이어서 오랜만에 아내와 점심을 먹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지친 마음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조용히 아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 회사 앞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이나 한 끼 하자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렇게 아내 회사에 도착을 해서 전화기를 꺼내려던 참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어떤 남자와 회사에서 나오는데 세상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활짝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부정을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아내와 찰싹 붙어있는 그 인간이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고약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제 아내와 시시덕거리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힐 뿐이었죠. 하지만 참 이상합니다. 그 황당한 광경을 보고도 그렇게 화가 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아무것도 모르고 걷고 있는 아내를
사진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허탈하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전 조용히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막 아구찜 가게로 들어가려는 아내 등 뒤에다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다 먹는 아구찜은 더 맛있냐? 제 목소리에 들을 돌아본 두 사람이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랍니다. 아내는 다급하게 그 인간과 낀 팔짱을 풀더니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설마 나 감시하려고 온 거야? 당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맞아. 그런데 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백주 대낮에 이렇게 뻔뻔히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 외간 남자랑 팔짱 끼고 이렇게 아구찜 먹으면 체하지도 않고 아주 소화가 잘 되나 봐.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아내가 꽃방귀를 끼며 피식거리더군요. 그 여자 눈빛에는 절 비우고 있다는 게 아주 잘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집착하더니 다 봤어? 이제 속 시원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우리 부장님이랑 아주 깊은 사이야. 당신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다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다 봤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래,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 우리 이혼하자. 내가 시원하게 이혼해줄게. 아내가 빈정거리는 토로 가당치도 않는 말들을 신랄하게 내뱉더군요. 전 그런 아내와 그 인간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당신 새 결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줄게. 너도 나처럼 답답한 남자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젠 당신도 남자다운 남자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인생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옆에 있는 그 인간 정말 유명한 놈인데?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최 감독이라고. 사기 전과 삼범에 남의 가장 파탄내는 게 전문인 사기꾼. 네가 바람 피우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최 감독이라고.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장님이 최 감독이라고? 아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최 감독을 바라보더군요. 얼굴이 시뻘개진 최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아내가 이직한 회사는 최 감독이 다니고 있던 회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최 감독이랑 눈이 맞아버린 것이죠.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여성 편력이 심한 최 부장이 추파를 던졌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아마 아내는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었겠죠. 저도 최 감독이 아내의 상간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지독하고 질긴 악연이 허탈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최 감독이 멋쩍게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석현아. 은미연 씨가 네 아내였냐? 난 진짜 몰랐다. 난 그냥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이라서 잘해줬을 뿐이었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참나. 그래, 그랬겠지. 근데 넌 임자 있는 여자건 말건 네 마음에 들면 들이대는 놈이잖아? 그것 때문에 깜빡 들락날락거린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또 말 함부로 하네? 응? 이제 아예 반말하기로 한 거냐? 그럼 너 같으면 이 상황에 존댓말 하겠냐? 주먹 안 달린 걸로 다행으로 생각해 이 자식아. 그리고 그 여자 내가 버린 여자니까 네가 데리고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또 하나. 두 사람에게 소송 걸 생각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야 임마, 박석현.
전 꼴도 보기 싫은 두 사람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시는 이 악연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날 밤 얌전한 고양이처럼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인간이 하도 유혹을 하는 바람에 내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그 인간이 최 감독인 줄 알았다면 나 절대 엮이지 않았을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리 욕심나서 눈이 뒤집혔나 봐, 응? 당신은 최 감독이 아니라 최 부장을 만난 거잖아. 아무리 변명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비참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여보, 우리 애는 어떡하고, 응?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자신이 만난 남자가 쓰레기였단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엎지른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명명백백해진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외도 증거를 모두 제출했죠. 변호사는 아내의 기책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까지 제가 크게 유리할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그 사실이 큰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 인생이 너무 미련하고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전 아내와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재산 분할은 제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고 두 사람에게 적지 않은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딸도 제가 키우게 됐고요. 그 뒤로 최 감독과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저 제 인생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생각하며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할 뿐이었죠. 제 의지와는 다르게 벌어진 일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가끔 엄마를 찾는 딸애를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리는 것까진 어쩔 수 없네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선 새 출발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이라나요? 하지만 아직까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언젠간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분들이 좋은 마음을 담아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